강력한 힘을 가진 그 주인공들에 대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왜 강력한 힘을 가진 주인공이라는 설명을 하냐면 대부분 지금 문학 작품이 원작인 그래서 영화화된 작품들을 선택하고 있는데 되게 흥미로운 점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문학 작품은 일단 아주 오래된 작품들이 많단 말이에요. 물론 뭐 완득이나 제가 후반부에 다루고 있는 뭐 도간이나 헬프 같은 작품들은 뭐 앞뒤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된 그런 책들도 있지만 뭐 제인 에어라던가 아니면 뭐 오만과 편견이라던가 이런 작품들을 보면은 소위 말하는 빈티지가 100년은 훌쩍 넘거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제인 에어는 지금 몇 번째 영화화 됐을까요? 응? 그냥 좀 자유롭게 말씀. 제인 에어가 몇 번이나 영화화 됐을까요? 여러분 감으로 그냥 세 번? 8번? 제가 알기로 14번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 드라마까지 합친다면은 18편인가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18편이 그러면 만약 좀 시간을 들여서 다 본다면 다 같은 작품처럼 보일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매번 원작이 있는 누구나 뻔히 아는 소설을 영어로 만들고 났을 때 제가 숨을 좀 고르고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뭐 원작을 잘 살렸다, 살리지 않았다, 혹은 두 번째가 뭐냐면 지금까지 영화화됐던 이 원작을 가진 작품들 중에 뭐 가장 훌륭하다. 이 훌륭하다에서 하나는 이제 앞에 비교가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작에 비해 훌륭하다라는 게 아니라 영화화된 이 작품들 중에 뭐가 훌륭하다. 그러니까 뭐 몇몇 기사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고 손쉽게 넘기지만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뭘 잘 영화화했다는 걸까? 그리고 이 영화화한 작품들 가운데서는 뭐가 어떤 차이점들이 있을까? 또 한편으로는 영화화가 자주 되는 작품들은 도대체 어떤 특성이 있을까? 그리고 현대에 와서도 왜 몇백 년이 된 작품들이 끊임없이 재탄생되고 재창조되는 이유는 뭘까라는 걸 한번 쭉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의도라고 할 수 있고, 또 그래서 그 보레스가 쓴 소설 중에 그런 소설이 있어요. 어떤 소설이냐면 그 돈키호테 얘기인데요. 돈키호테 얘기를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똑같이 돈키호테를 처음부터 끝까지 베껴 쓴 작가가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는 필사를 한 게 아니라 나는 또 다른 소설을 썼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게 또 다른 소설이냐를 설명을 이렇게 해요. 세르반테스가 그 당시에 16세기에 돈키호테를 썼을 때는 그 당시에 가장 현대적인 문체였지만 20세기에 그 사람이 그 문체를 썼을 때는 의고체가 된다는 거죠. 똑같이 베껴 썼지만. 그리고 그 당시에 기사 문학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인 통렬한 풍자를 한 작품이 사실은 바로 그 돈키호테지만 이 사람이 썼을 때는 그건 이 자체가 굉장히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풍자 이상의 희화화까지 더 덧보태신다라는, 그러니까 같은 작품이지만 시대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다시 말해서 사회가 달라졌기 때문에 다르게 읽힐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보르스의 그 작품이에요. 되게 짧은 단편이니까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딱 그 정확한 그 고유 명서가 안 떠오르는데 돈키호테 뭐 그것을 다시 쓴 누구에 대한 이야기 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작품이지만 똑같이 그대로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좀 더 피부에 와닿게 얘기를 한다면 춘향전이 처음 우리가 발견되었던 그 반각본 그대로의 처음 춘향전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걸 그대로 만약에 고스란히 따라서 쓴다면 다시 말해서 그 언어나 문체를 현재화하거나 현대화하지 않고 그 문체를 그대로 지금 다시 쓴다면 그거는 새로운 문체로 읽힌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홍길동전을 허균이 썼던 그 당시에 그걸 그대로 만약에 지금 다시 쓴다면 그거 역시도 새로운 시도이자 새로운 문체로 보인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생각보다 원작이 되는 작품이 영화화 됐고 났을 때 굉장히 시대마다 좀 다르고, 그 나중에 얘기하게 될 그 도가니도 그렇지만 사실상 도가니가
그 포털 사이트에 연재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 포털 사이트가 제가 아는 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접촉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영화보다 저는 더 강렬한 매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당시보다 영화되고 나서 더 많은 논쟁이 됐던 거는 아주 다른 시험지 중에 하나가 사회상이 몇 년 사이에 사회상이 좀 달라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를 통해서 사회상을 추적해서 읽어볼 수 있고, 이거는 어떤 명작을 읽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동이나 생각과의 차이도 있지만, 가령 살인의 추억을 그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 봤을 때 하고, 지금 살인의 추억을 다시 봤을 때, 만약에 뭐 나영희 사건이라던가 영구 미제 사건들이 뭐 세 가지로 지금 정리되고 있잖아요. 영구 미제 사건 세 가지. 영화화되기도 했지만 화성 연쇄살인 사건하고 이영호 납치 사건이 근원 목소리가 됐고, 그 다음에 개구리 소년들이 아이들로 영화화가 돼서 이제 약간 묶였거든요. 영구 3대 영구 미제 사건이라고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걸 다시 지금 보게 되면 굉장히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살인의 추억을 봤을 때 1980년대 그 엄혹했던 그 상황이 이 영화에 잘 녹아있다라고 했지만, 지금 다시 보면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고, 그럼 이거를 만약에 지도를, 영화 보기도 사실은 지도를 그리는 것과 유사한데, 이 영화를 그 미국에서 나온 데이비드 핀처가 만들었던 조디악이라는 실제 마찬가지로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은 연쇄살인 사건으로 만든 작품이 있는데, 주제적으로 엮었을 때 이 작품하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 굉장히 요새 화제가 오히려 지금 되고 있죠. 그 북유럽 스릴러가 최근에 굉장히 유행이에요. 백설공주에게 죽음이라는 소설을 보셨어요, 혹시? 그 소설 이전에 사실은 그 밀레니엄이라는 소설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서야 영화가 우리한테는 왔죠. 2009년에 스웨덴판이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미제 사건은 아니지만 어쨌든 살인 사건을 다룬 그런 스릴러라고 할 수 있는데, 같은 살인 사건을 다룬 스릴러를 두고 또 이 북유럽 스릴러와 미국 헐리우드 스릴러와 우리나라 스릴러를 나란히 놓고 나면 또 다른 그림이 또 그려져요. 그게 이제 지역적으로 달라질 수 있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실화 사건 소재로 한 작품들을 만약 엮는다면 또 달라져요. 그래서 이 지역별로 나눴을 때 재밌는 거는 그 지역 특유의 어떤 색깔이 나타난다는 건데, 가령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하나가 그 올드보이나 이런 작품들, 특히 그리고 부당거래나 이런 작품들을 해외에서 봤을 때 첫 번째 내리는 평가가 뭘 것 같아요? 우리한테는 되게 익숙한 그냥 한국 영화지만 그 뭐 해외 뭐 많은 영화제 관계자들이 그런 영화를 보고 첫 번째 내리는 그 대부분의 반응이, 여러분 생각에는 뭘 것 같아요? 뭐 부당거래도 우리나라 뭐 사회를 잘 보여준 영화 중 하나고, 올드보이는 뭐 잘 만든 영화지만 우리나라 사회상하고 연결될까? 근데 폭력적이다요. 아, 한국 영화는 이렇게 다 폭력적이에요? 라고, 어떻게 이렇게 폭력적인 영화를 그렇게 많은 사람이 봐요? 라고 묻는데요. 꽤 대중적이죠. 그래도 부당거래나 올드보이는 대중적으로 꽤 흥행을 했던 작품이잖아요. 근데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거꾸로 알았어요. 아, 우리가 굉장히 영화 속에서 표현되는 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관습적으로 익숙해졌구나. 뭐 추격자 나왔을 때 되게 놀라긴 했었지만, 사실은 추격자에서 놀랬던 이유는 하나였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여자가 구원되지 못하고 구출되지 못했다는 게 놀라웠지, 그 앞에 묘사된 폭력의 수위는 사실 되게 우리에겐 익숙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입장에서 보고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같은 영화인데 굉장히 다른 맥락으로 보이고 읽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8번 이제 우리가 하게 될 쭉 내용들이 사실은 이런 큰 어떤 그림 속에서 얘기가 좀 진행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제 내용을 좀 안으로 들어가 보자면, 사실은 이거는 이 다음에 얘기하고도 좀 얘기가 통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주인공인가라는 이제 얘기에서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조금 그 두 강으로 나뉘어졌지만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업할 수도 있어요. 가장 오래된 고전 중에 하나인 이제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이라는 그 희곡이 있는데, 대부분 읽으셨죠?
대부분 읽으셨을 거예요. 원전을 읽으셨나요?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왕 읽으셨나요? 일단은 이 오이디푸스 왕은 이 말로 시작을 하죠. 나는 새로 시작하여 다시 어두운 일을 밝히겠다라고 누가 말을 하냐면 오이디푸스가 얘기를 해요. 오이디푸스는 누구냐면 첫 번째 왕이에요. 왕이고, 그리고 이 왕은 지금 현재 아내와 그리고 아들, 딸을 가지고 있고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나라에 역병이 돈 거예요. 역병이 돌았는데 그 역병이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멈추지 않아서 이유를 묻고, 그래서 이제 현자를 찾아가서 물었더니 테레이시아스라는 이제 눈이 먼 그 현자가 말하기를 이 나라에 페르나가 있다는 거죠. 어떤 페르나냐면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범하고 그리고 자식인지 형제인지 알지 못하는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있는 페르나가 있기 때문에 그 페르나를 잡아서 벌하지 않는 이상 이 역병은 멈추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오이디푸스 왕이 탐정이 돼서 자, 그럼 나는 밝히겠다. 그 사실을. 이 일을 시작해서 모든 걸 다 밝혀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희곡은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그 사람이 누군지를 하나 둘씩 밝혀가는 과정이고, 희곡 내용만 얘기하자면 그러면서 중간에 점점 얘기가 흘러가는데 이오카스테가 엄마가 다부터 말해버렸네요. 아내가 계속해서 말려요. 그만하라고, 좀 그만두라고, 더 이상 밝히지 말라고 하지만 뭔가 불운한 기미를 계속 감을 잡으면서도 이 오이디푸스는 끝까지 파헤치겠다. 이 말을 정말 지켜요. 나는 새로 시작해서 다시 밝히겠다 라고 끝까지 가다 보니 이오카스테는 목을 매달아서 자살하죠. 자살하고, 그리고 그 다음 밝혀진 얘기가 바로 뭐냐면 사실은 그 페르나가 자기 자신이었다라는 걸 밝혀지게 되죠. 그래서 그 오이디푸스가 스스로 어머니 옷에 꽂혀있던 옷핀을 뽑아서 눈을 멀게 하고, 그리고 추방자의 숲에 스스로를 추방하는 걸로 얘기는 끝나요. 그런데 이거는 오이디푸스 왕이라는 희곡의 내용이에요. 근데 좀 더 길게 이 희곡 말고 풀 스토리를 얘기해 보자면 이제 신화죠. 오이디푸스 왕의 신화로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오이디푸스가 태어나자마자 이제 신탁을 받은 거잖아요. 신이 얘기하기를 얘는 아버지를 죽이고 그리고 엄마와 함께 살을 섞을 것이며 그렇게 부부명한 아이를 낳아서 키울 것이다 라고 신탁을 내리자마자 이제 라이오스가 그 겁에 질려서 이제 이 아이를 갖다 버리는 거죠. 갖다 버리기 위해서 이제 내다 버렸는데 그 목동이 보기에 너무 안쓰러운 거죠. 너무 간단하기라서. 그래서 죽이지 않고 그냥 버렸다라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 이 오이디푸스, 제가 나눠준 문건에 있는 것 같은데 오이디푸스의 어원 자체가 그 발목이 부은 자, 발목이 퉁퉁 붓는 자, 발목에 흉터가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재밌죠. 벌써 이 흉터 때문에 약간은 짐작을 다들 누군가는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랬는데 마침 옆 나라에 이제 후손이 없어서 걱정이었던 왕과 왕비가 이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친자식처럼 정말 키우죠. 네, 아이러니컬한 것은 똑같이 또 한 번 친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너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범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래서 오이디푸스는 자신을 데려다준 아버지를 친아버지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폐륜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그곳을 일부러 피해서 나오죠. 일부러 피해서 나오는 그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하나는 스핑크스의 퀴즈를 풀죠. 정말 유명해요. 저는 어렸을 때 만화로 봤거든요. TV 만화에서 그래서 무슨 그리스 신화 만화 같은 거에서 아침에는 4발, 오후에는 2발, 저녁엔 3발로 걷는 사람 누구인가 했을 때 사람이다고 맞춘 게 바로 이제 오이디푸스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사인이에요, 사실은. 정말 현자라는 거죠. 아주 똑똑한 사람이고 정말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삼거리길이라고 해야 되나? 세갈래길에서 라이오스를 만나서 아주 사소한 지금으로 하는 접촉사고 같은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를 죽여요. 물론 아버지인 줄은 몰랐지만. 그러고 나서 이 태베로 왔고, 그래서 어머니인 줄 모르고 아내가 되고 아이를 낳아서 키웠고, 이게 다 앞 얘기고,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본 이 오이디푸스 왕이라는 희곡은 이 앞에 얘기들 다 상징과 대사 형태로 극 안에 넣어놨고, 시작하는 건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나는 새로 시작해서 이 일을 밝히겠다라고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왜 오이디푸스 왕을 이렇게 길게 얘기하느냐라고 하면, 첫 번째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그 아리스토텔레스 할아버지가 가장 훌륭한 비극을 바로 오이디푸스 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다시 아까 그쪽으로 좀 넘어가서 볼게요. 자, 그 가장 훌륭한 비극이라고 했는데, 비극의 뜻은 우리가 봤을 때는 뭐 굉장히 이렇게 트레저디, 슬픈 것, 그리고 눈물이 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여기서 말하는 비극은 시리어스 드라마에 가까워요. 진지한 드라마, 진지한 거죠. 자, 그러면 다른 질문이 가능한 거예요. 진지한 건 뭐냐? 라는 걸 이제 얘기, 자, 진지한 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이건 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 할아버지가 한 말을 다 하나씩 가져온 건데, 사실은 모든 고전은 일종의 상징이고 사인인 것 같아요. 성경부터 시작해서 그냥 그걸 축자적으로 읽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의미가 달라지는데, 저는 말하자면 그 소설을 공부하기도 했고 영화도 공부했지만 결국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공통점은 서사거든요. 이야기인데, 이야기가 뭔가라는 걸 고민하면 할수록 시약만큼 훌륭한 책이 없어요. 다시 펼쳐 읽고 다시 읽고 다른 사람이 번역한 걸로 또 읽고, 히라보는 모르니까 영어책으로 다시 읽고, 읽을 때마다 모르고 헤매던 답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강의할 때는 다시 시약으로 강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소설이든 그 영화든 서사를 다루는 얘기를 할 때는 이걸 거쳐가지 않을 수 없다라는 정말 확신이 딱 생기더라고요. 이제 그 확신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이런 건데, 아까 말했던 그 인물이 뭐냐면 오이디푸스 왕이라고 했을 때 오이디푸스가 두 가지 단서를 얘기했죠. 비극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먼저 좀 뒤에 가볼게요. 그 비극과 희극의 차이가 여기 있는데, 희극은 실제 이하의 악인, 비극은 실제 이상의 선인을 모방하려 한다라고 하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진지한 드라마는 실제 이상의 선인을 주인공으로 삼는 거예요. 자, 실제 이상의 선인이란 어떤 인물이냐? 오이디푸스 왕을 예로 들자면, 첫 번째, 뭐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혈통이 우수해요. 왕의 자손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는 아까 그 스핑크스의 퀴즈를 풀 만큼 굉장히 아주 이성적이고 똑똑한 인간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어떤 식의 표현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쓰냐면 도덕적 고결함을 갖춘 인물이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덕적 고결함을 갖춘 인물이 아니라면 비극의 주인공이 되기에는 조금 모자란 거예요.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비극적 주인공은 자기의 어떤 고결한 도덕적 판단력을 갖고 있어야 되기도 하지만, 두 번째, 바로 자기가 선택한 행위 때문에 결론에 닿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아까 러프하게 얘기했던 그 줄거리에서 오이디푸스는 몇 번 선택을 하죠. 그간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뭐였어요? 이 일을 밝히겠다라고 마음먹은 게 제일 중요한 선택이었어요. 그 선택을 하지 않으면 어머니는 죽지 않았고 자기는 추방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처음에 그 선택을 하죠. 그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말하는 실제 이상의 선인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 인물은 어떤 어두운 일이 있을 때 밝히려고 하는 인물인 거예요. 도덕적으로 옳은 인물이죠. 국가가 역병에 처해 있고 그 역병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올바르게 잡아야 된다 생각하는 굉장히 올바른 인간이에요. 올바른 인간이 자기 생각에서 올바르다 생각하고 한 선택이 뭐냐?
결말을 가져오는데 어떤 결말이겠어요? 파국적 결말을 가져올 때 우리가 비극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진지한 드라마라는 거예요. 파국을 가져오는데, 자, 그러면은 비극과 희극을 나누는 되게 중요한 차이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비극과 희극을 가장 크게 나누는 행동은 뭐냐면, 결말은 뭐냐면, 처음 출발했을 때보다 상황이 더 나아지면 희극인 거예요. 하지만 처음 출발했을 때보다 이 인물이 상황이 나빠지면 비극인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해서. 오이디푸스는 예로 들어서 처음 출발할 때 한 나라의 왕이자 누군가의 남편이었고 아버지였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셋 다 잃어요. 셋 다 잃는 거죠. 그게 바로 비극인 거예요. 비극의 플롯. 근데 비극의 플롯은 나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갑자기 우르릉쾅 이런 게 아니라 뭐 우리가 왜 좀 죄송하지만 막장 드라마에서 보면은 언제나 등장하듯이 급작스러운 교통사고 뭐 코미디 프로그램 보다가 죽는다거나 아니면 갑작스럽게 필요 없는 인물이 됐을 때에는 왠지 뭐 PD와 불화설이 나오면 바로 이제 교통사고로 죽어버린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 사람이 선택한 행위가 그 결론을 가져와야만 훌륭한 극이라고 봤는데 저는 이게 지금도 맞다고 봐요. 가령 이제 후에 계속 얘기하게 될 뭐 제인 에어라던가 오만각 편견이라던가 나중에 헬프라던가 다 어때요? 우리가 재밌다고 읽는 얘기들은 다 주인공이 뭔가에 떠밀려서가 아니라 결국 자기의 도덕적 판단을 자기 스스로 갖고 자기가 선택한 얘기예요.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어떤 결론으로 갈지는 몰라요. 하지만 어떤 결론으로 가죠.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훌륭한 작품 중에 하나가 아나 까레리나인데 현대의 비극이라고 보는데 아나 까레리나 역시도 몇 번씩 선택을 해요. 불륜에 빠지기 전 불륜을 피할 수도 있죠. 여러 번의 인생 갈림길 앞에서 선택을 하는데 아나 까레리나가 결국 불행해진 원인은 단 하나예요. 그녀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요.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정말 훌륭한 건데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제가 좀 거칠게 얘기하지만 자기가 어떤 주인공이냐 고귀한 주인공 다시 말해서 혈통으로 꼭 고귀할 필요는 없고 자기의 도덕적 결함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기 선택에 대해서 자기가 충분히 자신감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논리를 말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선택이 도덕적이라 판단할 만한 주인공이 자기가 선택을 해서 어떤 결말에 간다. 그게 바로 이제 사실은 플롯이에요. 그죠? 선택이란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어렵게 하자면 그게 바로 개연성인 거죠. 그 선택이 이 인물이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아주 소설보다 낯선이라는 영화에 나온 대사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거죠. 만약에 보험 만기일 날 내가 문 밖 어디를 걸어가다가 학교 앞에 말하자면 여기서 강의실 밖을 나갔을 때 보험 만기일 날 보험 판매원을 만나는 건 우연이다. 하지만 뭐 부산 해운대 바닷가에서 갑자기 그 보험 판매원을 만나는 건 우연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누가 말했냐면 그 반쪽짜리 남자 이탈로 칼비노가 얘기한 얘기예요. 우연이란 그런 거라는 거죠. 그 사람이 충분한 개연적 있는 상황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게 우연성이지 아까 제가 말했듯이 갑자기 뭐 TV를 보다가 죽는다거나 이런 건 우연이라 부를 수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플롯이라는 것은 아주 인공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영화, 좋은 소설을 구분하는 건 그게 인공적이라서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더 해결하지 못하고 더 말도 안 되는 일이 정말 많잖아요. 정말 많아요. 이거는 뭐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요. 얼마나 넌센스 같은 일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문학이나 영화는 그렇게 넌센스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문학이나 영화가 저는 만들어졌다고 봐요. 세상에는 여기서 또 이제 보르헤스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그 보르헤스가 쓴 소설 중에 두 왕과 미로, 그것도 아마 제가 그 문건 중에 있을 텐데 두 왕과 미로라는 소설이 있는데 두 개예요. 두 왕과 미로에 관한 얘기가 두 개인데 하나는 지상의 왕과 환상의 왕이 미로를 만드는 내기를 해요. 그래서 내기를 해가지고 서로를 가둬요. 지상의 왕이 만들어서 환상의 왕을 가두고 환상의 왕이 만들어서 지상의 왕을 가뒀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누가 이겼을까요? 지상의 왕이 이겨요. 여기서는 이건 지상은 현실이고 환상은 허구, 말하자면 우리가 말하는 플롯이 있는 그런 세계거든요. 아무리 험악한 소설도 현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지상의 왕이 만들어 놓은 그 복잡한 것. 그리고 지금 거기에 제가 예로 든 바로 그 미로 얘기가 있어요. 두 왕이, 바빌로니아의 왕과 아랍의 왕이 서로 이제 미로를 만들어서 내기를 하는데, 한 왕이 굉장히 복잡한 미로를 만들어서 죽을 뻔한 거예요. 다른 왕이. 그래서 죽을 뻔했던 그 왕이 드디어 풀려 나와서, 나도 너한테 미로를 하나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너도 빠져나와 봐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미로가 뭐냐면 바로 허허발판의 사막이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의 비유일 수 있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플롯이라는 건, 미로를 미로로 만드는 건 사실은 벽과 닫힌 문이거든요. 사막은 미로이지만 미로가 아닌 건 벽이나 닫힌 문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미로 역시도 인공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사막은 인공물이 아니죠. 그래서 아무리 빠져나기 어려운 미로라도 헤매다 보면 결국은 출구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사막은 입구도 출구도 없죠. 작품은 입구와 출구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고 그 입구와 출구가 아무리 난삽할지라도 그거는 결국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공물이기 때문에.